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앞뒤 있습니다. 에서 배워가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제 무슨 날이었죠? 기억 안 나세요? 네, 6월 25일 6.25 전쟁이 있었던 72주년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날인데 우리 또 6.25 전쟁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또한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6.25 전쟁 관련돼서 6.25 전쟁 그냥 팩트만을 전달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들을 함께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덕윤 장로님을 초청했는데요. 우리 이덕윤 장로님 잠깐 소개하자면 예비역 육군 대령 우리로 예편하셨고요. 2천여 명의 장병을 지휘하는 연대장 등 주요 지휘관과 참모의 보직을 마치시고 전역하시기 전에는 육군대학에서 전쟁사를 강의하시며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교회 수요 예배 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들에 대해서 참 은혜로운 말씀들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우리 6.25 전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 함께 나눠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하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모실 때 우리 큰 환호와 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여러와 같은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제가 사실은 바빴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대상으로도 제가 교육을 준비했습니다만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들 그 1, 2학년들 중에 우리 손자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이 6.25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쉽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스스럼 없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장 17장 47절 말씀을 지금 띄워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인가요? 퀴즈입니다. 제가 퀴즈 하면서 제가 상품도 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예, 이리 나오세요. 네. 우리 양평에 있는 숲속 작은 나라, 질 좋고 영양 좋은 뭐가 있죠? 예, 유정란 계란이 있습니다. 그 맛있는 계란을 티켓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유년부에도 똑같이 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같은 질문을 해봤더니 역시 동일하게 사무엘이라고 답한 친구가 한 반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역시 이제 여기는 단번에 바로 그냥 역전을 해서 그 다음번에 다윗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전후 좌우 이렇게 맥락을 보시면은 다윗이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을 맞이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겠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시죠? 네. 보니까 우리 지혜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여기 예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혹이나 제 말씀이 중복되더라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죠.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전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푸나 청년교회, 시푸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그 약어로 시푸나, 자, 청년교회로 이렇게 약칭을 해봤습니다. 저 사진은, 저 동상은 전쟁 기념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녀오신 적 있죠? 거기서 보시면은 국군과 인민군이 얼싸안고 포옹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아마 저런 스토리로 진행되는 아마 소설 작품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가 한 명은 국군이고 한 명은 인민군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내용 아시죠? 그런 내용들로 장동건이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입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바로 그런 스토리죠.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저를 소개해야 되겠죠? 저는 목사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다음. 요거는 제가 국군사관학교 그 전쟁사 교수로 있으면서 그 많은 간호 생도들한테 소개시키기 위해서 제 이름을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자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자를 잘 귀담아서 안 배웠죠? 그래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이는 오얀리고 덕은 큰 덕자고 윤은 빛날 윤자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니 오리 윤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하거든요. 제가 비자에 보면은 리 덕윤이라고 저렇게 돼 있어요. 여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커먼 흑인 친구가 LA 공항에서 저를 쓱 보더니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저는 왜 웃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저 덕에 있었어요, 문제가. 저게 오리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저는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인간했습니다. 25사에서 대대장을 하고요. 71사단이라고 태릉 근처에 있죠. 거기에서 연대장을 하고, 그리고 육군대학에서 전쟁사 학처장, 그리고 전쟁사 교관, 그리고 다음 2012년부터 17년까지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전쟁사 교수. 또 아까 여러분들 지금 사진도 보신 바 알겠지만은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자이툰 사단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만 그 자이툰 사단에서 참모장. 그리고 현재는 시내가 푸른나무교회에서 8교구 목양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제 가족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는 조금 옛날 사진입니다. 한 7년 전, 6년 전 사진인가요? 제가 좀 젊죠. 저때 당시에는 검은 머리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잘 알죠? 여러분들. 제 딸인데 지금 GTN 앵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위고요. 첫째 애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돼서 유년부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걔 동생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 그 동생은 지금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거는 한 7년 전 사진쯤 되겠네요. 다음. 자, 동영상을 잠깐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을 제가 나중에 퀴즈로 낼 테니까 잘 보세요. 다음. 다음. 아니요, 그 전에 50년도부터 53년도까지 그 프레젠테이션
돼 있는 거 그걸 좀 띄워주세요. 다른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50년도부터) (53년도까지) 저 4개의 파일 중에서 지금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마 연동이 안 돼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연동이 안 돼 있으면 다시 빠져나왔다가 50년도부터 53년도까지 그거를 한번 띄워주세요. 저 프리젠테이션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게 잘 연동이 안 돼서. 네,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지도로 보는 그 6.25 전쟁 해서 그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봐 주세요. 사전에 저 약정된 그 예행 연습이 없다 보니까 좀 다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퀴즈 드립니다. 지금 저 프리젠테이션에는 우리를 도운 16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외에 16개 국가가 있는데 프리젠테이션 띄워주세요. 계속 맨 마지막 장면. 네, 그 16개의 국가를 국기를 보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자, 빨리 저 인터넷 찾아보셔도 돼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제가 나올 거야 아마. 16개 참전 국가가 어느 국가인가. 자, 우측은 보니까 저 좌측 우측이죠. 우측은 보니까 저 공산 진영이죠. 그렇죠? 북한, 이거는 북한, 그 다음에 중공, 그 다음에 소련, 이거는 아실 테고. 네,
네, 혹시 마이크 있습니까? 마이크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네. 미국, 영국, 호주,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뛰어넘네. 예, 예, 뉴질랜드. 네. 순서대로 해야 하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세요. 네. 네. 콜롬비아, 프랑스, 필리핀, 터키, 룩셈부르크, 태국,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입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보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그렇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16개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죠? 자, 우측부터 저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미국, 영국이죠?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렇죠? 호주. 자, 이 나라는 네덜란드, 그 다음에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 태국,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여기는 그리스, 여기는 벨기에, 네덜란드. 그 유럽은 3색 국기를 갖는 국기가 많아요. 네덜란드, 여기는 예, 이티오피아, 여기는 유일하게 남미, 콜롬비아. 예, 남미에서도 우리를 도와서 거의 끝 무렵입니다만 51년도 5월 8일 참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도운 나라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를 도와줬느냐.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강대한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군사력 우리가 세계 6위입니다.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 뭐 4위, 5위 좀 모르셔도 되고 6위 우리나라. 북한 몇 위? 옛날에 북한이 5위였거든요. 지금은 북한이 11위예요. 금년도 국방백서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1위 미국이 2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군사력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미동맹, 여러분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죠? 있어요? 여기 중에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죠? 한미동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위 미국이 세계적으로 봐도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을 우리가 의지하고 같은 힘의 동맹국가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큰 우리나라에게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6.25 전쟁에 관련해서 개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6.25 전쟁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면 제가 간호사교에서는 이걸 몇 시간을 소개를 하냐면 6.25 전쟁이라는 테마로 48시간을 소개를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단 20분 만에 이걸 설명하려니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은 이걸로 이걸로 설명을 마칩니다. 방금 동영상 보신 게 끝이에요. 그 6.25 전쟁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과연 북한이 어떤 나라냐, 북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느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어떤 상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느냐.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도 전쟁은 ING입니다. 그렇죠? 예, 아직 끝나지 않은 정전협정이 몇 월 며칠 날 체결됐다고요? 예, 1953년도 7월 27일 날 체결되었습니다. 자, 사진에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도에 선을 긋고 있어요. 양측 실무대표죠. 좌측이 유엔사 대표, 우측이 북한 대표. 그렇죠? 그래서 협정서를 보시면은 영문과 그 다음에 한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자로도 되어 있죠. 서원과 전문 5조 63항 그리고 부록 11조 26개 항으로 되어 있어요.
좌측 보니까 자, 다음. 예. 이분이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요 사진 아니네요. 요 사람은 저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고, 다음. 자, 그 전에 잠깐 보여주세요. 그 전에 잠깐. 그 전에. 자, 그 전에. 요 전에. 전에. 예. 요거 보시면은 여기 서명이 누구 서명입니까? 김일성 서명이죠. 요 서명은 예, 요게 한자로 팽덕회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팽덕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요 서명은 누구예요? 유엔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요렇게 지금 현재 협정에 서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 자,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 날 체결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왔죠. 그리고 양측의 무장 적대 행위와 무장 행동에 대해서 정지를 하도록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이행되고 있지 않죠. 오늘날에도 계속 북한은 도발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엄단한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남북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39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사, 부상, 그 다음에 실종 이런 포함을 해서 이 많은 민간인들이 죽거나 포로나 혹은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전쟁 고아가 10만 명, 그리고 이산가족도 1천만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저도 이산가족 중에 한 명입니다. 1951년 1월 4일 날 1.4 우태 당시에 우리 선친께서, 제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 북쪽 신의주에서 전라남도 광주까지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저를 전남대학교 대학병원에서 낳으셨어요. 저도 전후 세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전후 세대죠? 예. 그런데 제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혹시 전쟁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네. 자, 그러면 정전협정이라는 게 뭐냐? Armistice Agreements,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교전 중에 있는 쌍방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기로 합의해서 맺은 협정이다. 정전협정하고 휴전협정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협정이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자, 당시에 최초의 회담 기간 중 7월 10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휴전협정이 발효되기까지 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은 51년도 7월 10일 날 평화의 천막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에요. 유엔군 측에서는 누가 참석을 했죠? 가운데 조이 중장, 이 사람이 조이 중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 유명한 한국의 백선엽 장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최근에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묻힐 것이냐 말 것이냐 막 해가지고 막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요? 예. 좌파에서는 저 백선엽 장군을 그 현충원에 모실 수 없다 그랬는데 결국 현충원에 모셨죠. 저런 위대한 분을 현충원에 모시지 못한다는 이유가 친일파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자, 친일파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파죠. 또 백선엽 장군도 친일파죠. 그때는 친일파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일제시대 때였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그때 당시 장교로서 임용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일제시대 때 대위 신분으로 그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백선엽 장군도 그렇죠. 그 시대 초기 조선 그 국방경비대 1945년대 국방경비대가 창설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차가 돼서 우리 국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등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매도를 하고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다음. 자, 잠깐만요.
사람은 남일대장, 북한의 남일대장, 그리고 중공군 참모장이었던 셰팡, 중국 사람처럼 생겼죠. 네, 다음. 자, 회담 간 쟁점되었던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 분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자, 두 번째는 포로를 어떻게 교환할 것이냐. 자, 유엔군 측과 우리 자유진영 측과 공산군 측에서는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이것이 대립이 됩니다. 자, 유엔군 측에서는 군사 분계선 설정 문제에 있어서 현재 싸우고 있는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 분계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공산 진영에서는 원상 그대로, 원래 그대로가 어느 선입니까? 어느 선? 예, 38선이죠. 최초에 38선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38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포로는 우리는 자유진영 측에서는 1대1로 교환해야 된다. 그런데 공산진영 측에서는 전 포로를 남김없이 교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왜 공산진영 측에서 38도선을 주장하고 왜 전 포로 송환을 주장을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잘 모르겠죠? 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시면 모른다 해요. 제가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수월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분명히 그들이 38도선을 주장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자, 영토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북쪽으로 이만한 넓은 지역을 우리가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서측 지역에서는, 서부 지역에서는 이만한 땅을 뺏겼죠. 그러나 자원이나 산림 자원이나 이런 상황으로 봐서 어디가 더 유리합니까? 동부 지역이 유리하죠. 거기에 자원이 많아요.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동부 지역이 훨씬 험난한 지역이죠. 방어하기에 유리한 지형이에요, 저기가. 그런데 38도선으로 가게 되면 아주 방어에 불리합니다. 특히나 서울 서측방에 있는 여기 연평도 북방 지역에 있는 지역, 방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의 단절돼요. 그렇죠? 예, 6.25 전쟁 당시에도 이 지역이 우리가 고립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자,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우리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역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유엔사 자유진영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분계선을 우리가 완강하게 주장함으로써 현재의 접촉선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임진강 하구, 여기가 임진강 하구예요. 임진강 하구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명오리까지 총 연장 휴전선 155마일이라고 그러죠. 킬로미터로는 248km 간에 각각 북쪽에서 그 접촉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으로 2km, 그리고 남으로 2km 해서 이 지역을 DMZ로 하자, Demilitarized Zone으로 하자. 즉 이 지역을 일체의 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바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비무장제대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군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조금씩 가까워져요. 그죠? 예. 그리고 군사 분계선 이제 포로 교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음 포로 교환은 우리가 1대1로 주장했습니다만 북한 측에서는 전 포로를 동시에 교환을 하자고 주장을 해요. 자, 그들이 주장한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수적으로 자유진영의 포로, 우리가 갖고 있는 포로는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북측에서 데리고 있는 포로는 몇천 명도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 그 많은 포로를 대회에 가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다가 차곡차곡 그 포로를 갖다가 대접해 준 반면에 북한에서는 죽이거나 포로를 또는 전향을 시켜서 인민군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지 몇 명만의, 단지 수백 수천 명만의 포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거예요. 그럼 1대1로 교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1대1로 교환하면, 아니, 1대1로 교환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포로를 동시에 교환하는 게 유리합니까? 예, 1대1로 포로를 교환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쟤네들은 그게 아니라 포로를 같이 동시에 교환을 하자고 주장을 해요. 자, 지금 현재도 북한 인구는 2,800만 명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말 알아들어요? 이해해요? 제가 혹시 영어로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계셔서. 북한이 2,80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2,800만 명이 안 돼요, 지금. 근데 걔네들은 숫자를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요. 아마도 2,000만 명 이하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7월 9일 날 제가 장로회 총무라 목사님을 한 분을 초대를 했어요.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국적을 가지시고 2년 7개월 동안 북한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구호 활동을 많이 하셨죠. 고아들도 같이 그 우유도 갖다 먹이고, 그 다음에 빵도 갖다 먹이고, 그리고 의료 활동도 지원을 해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런 목사님이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캐나다 큰빛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적공조에다가 잡혀가지고 김일성 최고 사령관 모독죄로 살인 혐의를 받고, 살인 죄로 받고 그 북한 수용소에 약 2년 7개월 동안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장로회 주관으로 하는 그 전반기 성과 분석 회의에 병행해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해주실 거예요. 북한 생활에 대해서 어떤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내용 중에 보면 북한은 2천만 명이 되질 않는다 그래요. 지금 너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방공포로를 그리고 이제 석방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획기적인 일이었죠. 방공포로를 1953년 6월 18일에 북한군 및 중공군 포로 중에서 5만여 명을 북한에 송환하라고 계획되어 있었어요. 유엔군 사측에서 이제 다 협의가 돼서 송환하라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전날 이승만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석방을 시켜버립니다. 약 2만 7천 명을 일방적으로 석방을 해버렸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분들의 자제가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있을 텐데 아마도. 방공포로 석방되신 분 중에 제 주변에 보면 꽤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본인이 조금 이렇게 쑥스러워서 그럴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방공포로 석방한 사람들 중에서 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크게 되신 인물들도 많아요 지금.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는 큰일 났어요. 왜? 유엔사 측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협정을, 정전 협정을 지금 현재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당근을 줘요. 그 당근이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당근을 줍니다. 여러분들 원래 미일 방위 조약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6.25를 계기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깡짜를 부리니까 미국 측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희 나라하고도 우리가 방위 조약을 맺을게. 그게 한미 방위 조약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범을 당하면 미국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동 개입합니다. 그게 한미 방위 조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맹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통해서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 끝나면서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이 공산군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수호했다. 또 하나는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을 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한국군의 전력 증강에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엄청난 빈곤과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나라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미국의 도움과 전 세계 구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가면요,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초등학교를 안 그러고 국민학교에 가면 급식을 받았어요. 그 급식이 뭔지 아세요? 옥수수빵, 옥수수죽, 그리고 우유 딱딱한 거. 잘못 씹으면 이빨이 깨져요. 그것을 급식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맛있는 거야. 요즘 들어서 옥수수빵 구하는 사람들은 웰빙으로 그것을 잡수시죠. 근데 없어서 못 먹어. 지금 보니까 여기 장불랑입니까? 장불랑에도 보니까 옥수수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옥수수빵 엄청나게 맛있어요. 그거 한번 드셔보시면은 혹하실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국민학교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으러 매일같이 줘요. 매일같이 하나씩. 요만한 빵인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다음. 자, 이것은 방공포로 석방했던 당시의 사진이죠. 다음. 네, 지금부터 이제 휴전 회담이 끝나고 나서 우리와 북한의 시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목적으로 북한을 대하지만 북한은 아닙니다. 북한군 노동협약에 보면은 한반도를 무력 적화 통일한다고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쳐서 적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노동당 제1조 협약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산주의자, 좌파, 사회주의자, 주사파 이런 친구들이 그들을 옹호한다고 따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 중에도 있습니까? 듣기 싫은 분 나가세요. 주체사상, 아니 세상에 주체사상은 이미 죽었다고 예전에 우리 망명한 누굽니까? 지금 돌아가셨죠? 예, 황장엽 씨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아직도 주사파가 좋다 어쩌다 그러면서 따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제가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청년들 제발들 정신들 차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껴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삽니다. 제발 주사파나 빨갱이의 그 노름에 놀아가지 않도록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벌어졌습니다. 1972년도죠. 당시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당시 이우락 국방정보부 장관, 우리로 말하면 요즘 정보원이죠. 정보국이죠. 그 이우락과, 이 사람이 이우락이에요. 그리고 북측 박상철 대표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 시절 간에 최초 남북한 합의가 있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결의 3원칙을 천명을 하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최초의 대화죠. 물꼬를 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화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순수한 목적으로. 그야말로. 그런데 북한은 이것을 자기네들의 모든 군사적인 도발을 숨기려는 그런 것을 악용을 한 거죠. 그 사건이 뭐냐면 1976년 8월에 있었던 도끼만항 사건입니다. 다음. 미군을, 그때 당시 미루나무를 갖다 베고 있는 이 미군을 뒤에서 도끼로 패서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 미군 측에서는 북한이 여차여차 도발하던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남쪽에다 우리 한국군, 국군에게 많이 도발을 했거든요. 신경을 안 쓰다가 자국민이 죽으니까 그때는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그야말로 침략을 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말렸죠. 절대 북한을 치면 안 됩니다. 북한을 치게 되면 우리도 동시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을 말리고 결국 미루나무를 베는 사건으로 종결되었어요. 다음. 그리고 북한이 땅굴을 팝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평화를 모색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4개의 땅굴이 발견되었죠. 현재까지. 그런데 당시에 땅굴에 파는 것을 개입했던 사람들이 들어보면 10개의 땅굴을 팠다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4개의 땅굴만 발견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6개의 땅굴은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아마 발견이 되니까 아마도 막았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서울 한복판까지 지금 땅굴이 지금 파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근거는 없습니다. 팔 수 있는 걔네들의 기술적 그런 여러 가지 그 제한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이 4개의 땅굴, 이 1개의 땅굴 가지고 보세요. 이 사람들이 1시간 만에 1개 대대를 땅굴을 통해서 남쪽으로 DMZ 이남으로 보낼 수가 있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런 사이즈였습니다. 자, 걔네들은 아직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그리고 1983년도입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그때 당시 3학년 있을 때인데 당시 전두환 대통령입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이제 자기 모든 수하 강요들을 데리고 아웅산, 버마에 있는 아웅산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참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폭파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폭파 장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흐릿하죠? 폭파 때 당시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모든 강요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브레인들, 서울대학교 나오는 그런 브레인들, 경제 강요들, 그리고 우수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죠. 여기 다 죽었어요. 이런 테러 사건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믿어야 됩니까? 다음. 그리고 1987년도에는 대한항공 칼기를 폭발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추적해가지고 한 명을 잡았어. 그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현이에요.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었어요. 공작원으로서 한 사람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1인 각 2명이 일개조가 돼가지고 폭발을 시켰어요. 폭발을 시키고 남자는 독극물로 자살을 했고요. 이 김현이만 혀를 갖다가 땡겨가지고 자살 못하게 막고 그러고 나서 데려와서 우리나라에서 실상을 알려줬어요. 북한의 실상과 남한의 실상, 자유진영의 사상, 그런 것들을 실상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직까지 전향을 해서 생존해 있죠. 다음. 그리고 1991년도가 됐습니다. 12월 13일 정권이 바뀌어서 노태우 대통령 당시 시절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남과 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또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서로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 대 국가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보장을 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 등 민족 번영의 공동과 함께 평화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 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 서명하는 노태우 대통령이죠. 다음. 또 92년도 2월 19일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남북 연락 사무소를 5월 18일 날 설치를 했고요. 8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류 협력, 화해, 불가침의 3가지 부속 합의서를 채택을 했는데 그게 9월 17일입니다. 우리 남측에서는 임동진 씨, 그리고 북측에서는 최우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순수한 목적으로, 그들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자유진영의 우리 사상과 이와 같은 민족 번영의 그런 기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발을 합니다. 다음.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입니다. 1996년 9월 18일 날 있었죠. 이걸로 인해서 그야말로 일군 전체, 일군님이 어디냐면 담당을 하냐면 저 동부전선을 담당을 해요. 동부전선을 담당하는 일군이 시끌벅거려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소령, 중령 당시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저기에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 일부 죽기도 했습니다만 2명이 저 북쪽으로 월척을 해서 넘어갔어요. 아직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음, 우리로 봐서는 부끄러운 사건이죠. 또 한반도 비핵화 공조선언을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 그리고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연평해전 보셨죠? 예, 그 연평해전에 보셨던 첫 번째 연평해전입니다. 첫 번째 연평해전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승리를 했냐면 교정규칙에 그 사격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한 방법은 배를 밀어내는 방법이에요. 걔네들이 자꾸 NLL 이남으로 내려오니까, NLL 이남 쪽으로 내려오니까 그 배를 갖다 밀어낸 거예요. 근데 걔네들의 배가 얼마나 나가냐면 밀어내버리니까 그만 폭삭 그냥 주저앉고 말아버리네. 그래서 제1연평해전에서는 이걸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제2연평해전에서는 걔네들을 아주 준비를 자세히 해가지고 우리한테 도발을 했죠. 자,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자, 6.15 공동선언을 2000년 6월 15일 날 양계 대통령은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당시입니다. 김정일과 같이 이거를 체결합니다. 남북 정상이 최초로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대결 상태에서 평화 공정 관계로 가자. 그렇게 해서 최초로 평양에 발을 내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2연평해전이 발생합니다. 다음. 자, 제2연평해전은 걔네들이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전차 포탑을 배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우리를 참수리 몇 호죠? 357호죠? 참수리 350호를 격침시킵니다. 여러분들 이 격침된 참수리호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때 당시 모습인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제2함대사, 평택에 있는 제2함대사에 이게 그대로 실전으로 보존되어 있어요. 다음. 그리고 다음 1차 핵실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죠? 알고 계시죠? 지금 12기 이상의 북한에 지금 현재 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자, 핵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자, 핵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뭘로 대비해야 되죠? 실험을 했어요. 용산 300m 상공에 30킬로톤이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이 5킬로톤이에요. 30킬로톤을 걔네들이 갖고 있다고 봐서 그것을 용산 상공 300m 상공에 터뜨리면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금 서울 인구가 몇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약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죠. 그 중에서 약 반수가 죽어요. 500만 명이 죽어요. 나머지 500만 명은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후유증으로 인해서 병신이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게 핵의 위험성입니다. 제가 핵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자세하게 논문을 통해서 기고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책도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핵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땅을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핵을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핵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한쪽은 핵을 갖고 있고 한쪽은 핵을 안 갖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핵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장난에 놀아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비핵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핵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미군들에게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가지가 있지 않아도 걔네들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죠. 그래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군사적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그것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미군들이 갖게 함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만 살짝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퍼뜨리지 마세요. 다음. 예, 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시절이죠. 김정일은 그때 뻐젓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 6.15 공동선언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을 또 합니다. 이거를 6.15 공동선언이라고 그래요. 2007년도 6월 15일 날 했었다 그래서.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비전과 추진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사진에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정일이 사진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다음. 2차, 6차 핵실험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죠. 2016년도에 2월 7일 날 조선이라는 대포동 그 포를 발사를 합니다. 다음. 그리고 천안함을 피격합니다. 다음. 자, 여러분들 천안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직도 천안함을 미군들의 조작이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조작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다 식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이 천안함이 피격된 천안함이 지금 어디에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까? 평택 이함대사에 가면은 이게 실제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보신 분이 있어요? 저는 수차례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북한의 그 소행이라는 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폭파된 흔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빨갱이 같은 이런 친구들이 이것은 미군들의 조작이다, 또 누구의 조작이다 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난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빨갱이가 지금 현재 와서 이 북한 애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이 함대를 갖다가 이 피격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군들의 소행이래요. 증거가 다 명명백백 가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라고 돼 있는 것이 분명히 사진에 다 건져놔가지고 보여졌잖아요. 그때 당시 그 수거한 사람이 박정희 전략본부장인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수거를 했어요. 쌍끌이 그 그물을 가지고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증거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나라에 지금 현재 반쪽짜리 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죠. 연평도 포격 도발은 해병 2사단에 2010년도 11월 23일 날 그때 당시 포격 도발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우리는 K9 자주포로 대응을 했고, 그리고 걔네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화기를 모아서 연평도에 포격을 쏘아부었어요. 우리보다 배 이상으로 쏘아부었죠. 우리는 40여 발을 쐈고 걔네들은 80여 발 이상을 쐈어요. 그런데 피해는 어디가 더 극심했을까요? 네, 지금 저 목사님이 북한 그러는데 맞습니다. 북한 애들이 피해를 지금 현재 밝히질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북한의 피해가 심대합니다. 우리나라 방산 무기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K9 자주포예요. 이거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하나에서 주문 제작해서 팔고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만들지를 못해서 팔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유럽에서도 지금 인기가 있고요, 동남아권은 물론이고 중동 지역에서도 이거를 많은 구매자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K9 자주포, 흑표, 그 다음에 KA-50 비행기, 이 무기들은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잘 만들어진 무기로 세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북한은
목함질에 제가 있었던 일사단에서 제가 참모장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이 지역을 가봤습니다. 당시 수색조,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 이정명 장로라고 알고 계시죠? 예, 들어보셨죠? 예, 우리 이정명 장로가 수색대장으로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당시에 하사 2명이, 그때 당시는 하사가 아니었죠. 요 지역으로 가다가 통문을 열고 개방하는, 여기가 통문입니다. 통문을 개방하고 가다가 북한이 몰래 심어놓은 목함지레에 발목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이 지금 생존해 있죠. 다음, 북한의 도발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북한이 지금 현재 그 핵 자주화, 핵 무력화, 무기화 했다고 지금 현재 평양 시내에서 지금 자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지경입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이 스스로 핵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지금 현재 자랑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야말로 수동적으로 계속 북한에게 평화를 주고 갖다만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얻을 거 없이 평화라는 이유로만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들에게 상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답답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음, 자, 4.27 판문점 선언을 전 대통령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벌어집니다. 1900이 아니라 2018년 4월 27일 4.27 선언을 했죠. 판문점에서 만나서 두 양 정상 간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번영과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접근했죠. 다음, 그리고 9.19 군사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장관이었던 송영무 장관과 그리고 인민무력상 노광철 간의 군사 분야 합의사를 지금 교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효적 조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아직도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뭐냐면 GP를 파괴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GP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기 혹시 군생활 하신 분 있죠? GP 그야말로 성체처럼 잘 만들었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콘크리트로 성을 쌓았어요. 거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이상의 비축 물자를 가지고 적어도 몇 개월은 버티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비 구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합의사항을 위해, 군사 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저 GP를 파괴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너무 아까워요. 다음, 이거는 북한 GP입니다. 그나마 콘크리트로 된 북한 GP입니다. 북한은 웬만해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GP가 없어요. 이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이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물자를 갖다가 걔네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시멘트를 몇만 포를 지원을 해줘요. 그때부터 북한이 저 초소를 콘크리트로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는 순수한 목적으로 시멘트를 군사 분야가 아닌 민간 건설 분야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그걸 갖다 지원해 줬죠. 그런데 북한 애들은 민간 분야에는 하나도 사용을 안 해요. 군사 분야에만 오직 신경을 써가지고 저걸 만들고 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GP를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조잡하게. 우리와 같은 성체와 같은 그런 GP는 아니죠. 그 GP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또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요. 2020년 6월 16일이죠. 아마도 그들은 아까워하면서 저걸 파괴했을 거예요. 아마도 저게 있었다면 어떤 목적으로든 걔들은 저걸 합리화시켜서 자기네들 도구로 사용했을 텐데, 이놈들은 자존심을 하나 살아가지고 남한 쪽에서 만들어준 것, 대한민국 측에서 만들어준 것은 일체 모든 것을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저걸 폭발을 시켰어요. 이제는 북한하고
개성 연락사무소도 지금 현재 끊어져 있죠. 다음. 결론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것을 제가 얘기하냐면 북한은 우리의 의도와는 너무나 다르다.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그들과 화해할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 민족으로서 같이 구호하고 그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아니라는 거죠. 쟤네들의 생각은 오로지 노동협약 1조, 노동당 규약 제1조에 명시된 남한의 대한민국의 무력적과 통일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아직도 명시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북한을 위해서,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거기에 속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지금 북한의 수뇌부 2,000명 이상, 노동당, 공산당 측에 속해 있는 2,000명 핵심 세력들 외에는 핵심 세력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를 합니다. 북한은 국가도 아니에요.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현재 망가져 있어요. 국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니에요. 인민을 위한 그런 나라? 천만의 말씀. 김정은을 위한 나라예요. 김정은을 포함한 2,000명을 위한 나라예요.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에 속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제가 6.25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체제하에 세워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재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많은 그때 재헌국회의원들이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국회 속기록에 보면 기도로 시작합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나라로 세워진 그런 나라를 여러분들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시스템에 물든 주사파 이런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마시고 이 나라를 제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야말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다음.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간호사관학교에 가면 마치면은 꼭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사진이 그야말로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감상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은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자유진영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병은 사라지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도 발걸음해 주시고 귀한 메시지 전해주신 우리 이덕윤 장로님께 한번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성분들이 원래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짧게 군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병장 출신입니다. 05군번이고 저 휴전선 아까 동부 쪽에 있는 22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포병이었고 그래서 근무를 했는데 군대 가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수요일 날마다 오전에는 정신교육 그리고 오후에는 전투체육 이렇게 했어요. 정신교육을 이제 받는 시간인데 대부분의 그 군인들이 그 시간 그냥 이렇게 자고 때우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딜 가든 뭘 하든 좀 열심히 하자 이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 시간에 병장 때까지도 항상 맨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비디오에 나오는 것들을 항상 보고. 근데 부끄럽지만 한 80명 정도의 포병 이제 한 개 부대가 우리가 다 같이 그 교육 시간을 보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제 안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였냐면 제가 다행히 그때 군대 갈 때 하나님을 찐하게 만나고 갔었거든요. 찐하게 만나고 갔는데 제 안에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 삶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없었겠구나. 날 위해 누군가가 버린 생명이 나를 살게 했구나 라는 걸 갖고 제가 포대장을 포병 이제 포반장을 했었는데 제가 내포였거든요. 네 번째 내포반장 때 정신교육 끝나고 우리 포대원들을 싹 불러 모았어요. 9명 한 명씩 다 물었어요. 뭘 느꼈니? 뭘 했니? 어떤 길 따느니?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 애들이 장난으로 병장님 저는 전쟁 나면 도망갈 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구 포상으로 뛰어갔다 와 네, 이러면서 이제 교육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바깥에 있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직장의 청년들, 뭐 바깥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만나는 청년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저는 크리스찬 청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에 사실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언제 전쟁이 나고 언제 도발을 하고 언제 우리의 살고 있는 집에 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 사실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그냥 생각 없이 저쪽 나라 이제 불쌍하네 어떻게 도울까로 끝난다면 참 우리의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대한민국에 남겨진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할 청년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6월 26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고 귀한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예배 어린이 부흥회를 끝나고 저희 제자반 스태프들과 제자반 친구들과 한 30여 명 되는 우리 누구죠? 그 마을장님들 몇 분하고 해서 30명 정도가 11시에 올리브홀에 모여서 청계산 기도원 뒤편에 산기도하러 갔어요. 30명 정도가.
30년 전과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청계산 기도원에 산기도를 하러 갔어요. 제가 이제 거의 매주 갔던 곳이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오랜만에 갔었어요. 그 전날 답사를 갔는데 여러분, 그 청계산 기도원 뒤에 낮부터 그 전날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텐트 치고 비 오니까 비닐로 막아놓고 거기서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답사하고 내려오는데 기도 소리가 막 방언 소리도 있고 쫙 막 소리 지르는 소리도 있고 하는데, 기도 소리가 몇 개 이렇게 한글로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운데 복음 통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소리가 제가 어렴풋이 들었어요. 왜 들렸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우연히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 결혼, 성공해야 할 것들 참 많죠. 살아가야 할 것들, 쌓아내야 할 것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나라를 잃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청년들이여, 깨어납시다. 아멘.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가 감내했던 헌신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청계산 기도원에 우리 밤에 갔을 때도 기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죠. 우리 산기도 가셨던 분들, 그분들이 참 다 제껴놓고 거기 가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왜 지키시고 계신지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남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분들이 있기에 주님이 이 나라를 그나마 아직까지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소명이란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때에 따라해봅시다. 복음 통일, 선교왕국, 열방의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왕국, 선교왕국, 통일왕국을 이루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내용들과 메시지들을 잘 한번 생각하고 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 우리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절로 고백합시다. 무릎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 우리 주님께 그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하소서. 주 하나님 하오니 사랑하니까 새롭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그 나라 주의 것 되게 소서. 주 하나님 사랑하니까 새롭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전쟁과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럴듯하게 포장한 미혹과 거짓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가 진리되며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음왕국 통일왕국 성교왕국을 이루는 부르심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나누고 있는 사상과 종교와 모든 것들 불의의 영은 떠나가고 주 안에 야단될지어다. 대한민국이여 부르심을 회복할지어다. 청년들이여 부르심을 회복할지어다.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의 부르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묘하게 감춰놓고 숨겨놓은 거짓과 미혹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애초부터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로 부르신 열방을 먹여 살리는 나라로 부르신 대한민국에 부르심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그 더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모아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분열과 사상으로 나눠져 있는 모든 영들을 떠나가고 복음 안에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워주세요. 주님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청년들아 깨어나시오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 상해져 있고 황폐한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 세우실 주님의 나라 이곳에 일으켜 주십시오. 주 하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거저가 아니라 누군가의 방어와 희생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도 이 나라에 보내진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도 우리 보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완성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그냥 나 혼자 나만 챙기는 것을 넘어 더 넓어지며 우리의 삶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가 진리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오시고 이 나라의 부르심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역사 안에 나의 삶을 함께 던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